지금 이 순간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이 없습니다. 4월 입항 일정이 텅 비어 있어요. 정유업계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4월엔 유조선 입항 일정이 모두 비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있죠?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넣는 기름, 내 집 가스, 내가 쓰는 전기, 이 모든 게 연결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잠깐 뉴스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축유가 208일분 있다. 4월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들으셨죠? 그럼 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걸까요?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지 오늘도 다이어리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208일, 68일 이 두 숫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둘 다 비축유 얘기입니다. 둘 다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같은 비축유를 두고 어떻게 208일이 나오고 68일이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 지금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4월 위기설이 과장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호르무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어디 있는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늘 한번 제대로 짚겠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이 33km,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이 33km짜리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LNG도 비슷한 비율이 이 수로를 통과해요. 전 세계 에너지의 5분의 1이 33km짜리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혔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이 쓰는 원유의 3분의 2가 끊기는 구조예요. 일본도 중국도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중동 편중이 심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한국 정유사들의 설비가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 원유로 바꾸고 싶어도 설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럼 언제부터 막혔냐? 올해 2월 28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박 통행이 사실상 중단됐어요. 봉쇄 직전 해협을 통과한 마지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3월 20일 충남 대선항에 입항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중동산 원유 도착 일정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달 새 126%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158달러, 한때 16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전쟁 개시 전이 배럴당 72달러였으니까 두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동맥이 멈춰섰다. 농업용 비료, 플라스틱, 석유화학제품, 심지어 헬륨까지 원유와 LNG가 연결된 제품들이 연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LNG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카타르 LNG 생산단지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장기 공급 계약 국가들의 불가항력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불가항력. 계약을 못 지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LNG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약 30%를 담당합니다. 전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카타르산 LNG 도입 비중이 14% 수준이라 당장 공급 절벽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에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4월, 5월이 고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건 단순한 가격 충격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원유가 들어오지 않는 구조적 공급 차단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고 마지막 유조선은 이미 들어왔고 4월 입항 일정은 비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208일, 68일 이 두 숫자의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일 정부가 발표한 숫자입니다. 비축유가 208일분 있다고요?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럼 괜찮겠네. 208일이면 반년이 넘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숫자 뜯어보면 다릅니다. 208일은 어떻게 계산한 숫자냐?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입니다. IEA라고 하죠. 이 기준에서 쓰는 숫자가 일평균 순수입량입니다. 순수입.
수출을 뺀 숫자예요.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다음 일부를 다시 수출합니다. 그 수출군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8일이 나오는 겁니다.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IEA 기준으로는 맞는 숫자예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는 280만 배럴입니다. 수출분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현재 비축유 1억 9천만 배럴을 280만 배럴로 나누면 68일이 나옵니다. 208일이 아니라 68일. 국제에너지기구가 권장하는 비축 기준이 90일인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같은 비축률을 두고 정부는 208일이라 하고 업계는 68일이라 합니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계산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경제가 버텨야 하는 건 68일 기준입니다. 그럼 68일 버틸 수 있을까요? 정부는 두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UAE에서 긴급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추가로 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 계산으로는 이 물량이 추가로 22일에서 25일 정도를 더 버티게 해준다고 합니다. 차량 오부제 같은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 함께 간다면 4월 말까지는 수급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은 넘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유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납타입니다. 납타가 뭐냐?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닐, 각종 화학제품의 핵심 원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에요. 이 납타 비축량이 지금 1주에서 2주분밖에 없습니다. 원유는 그나마 비축체계라도 있어요. 납타는 국가 비축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각자 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게 1, 2주분이에요. 설비 가동률이 기존 80%에서 60% 아래로 떨어졌고 업계에서는 4월 이후 생산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 곳은 공급 이행 지연을 통보했어요.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납타 공급이 막히면 플라스틱 생산이 줄어듭니다. 포장재, 용기, 부품, 제조업 전반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물가가 오릅니다.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에너지 위기는 주유소 기름값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8일은 수출을 뺀 IEA 기준 숫자입니다. 실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68일. UAE 물량과 비축유 추가 방출로 4월은 넘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납타는 1, 2주분밖에 없고 국가 비축 체계도 없습니다. 4월 위기설, 완전한 과장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70년대 오일 쇼크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1973년 10월 중동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과 서방의 원유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유가가 4배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졌고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차량 오부제, 네온사인 금지, 심야 동행 제한, 국가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이게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뭐가 다르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보다 더 복합적인 위기라고. 1973년은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비싸졌어요. 근데 물건 자체는 있었어요. 수출을 끄는 거지 생산시설이 파괴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원유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조선이 못 다니고 있어요. 생산시설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UAE 루아이스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고 이라크 바스라 항구는 폭발물 공격으로 원유 터미널 운영이 멈췄습니다. 카타르 LNG 생산단지도 공격을 받았어요. 가격 충격과 물리적 공급 차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시나리오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빠른 해결.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해서 호르무즈가 빠르게 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48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전쟁이 빠르게 끝나더라도 피해를 입은 유전과 가스전이 정상화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도 공급 차질은 수주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어요. 빠른 해결도 후유증은 남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기화. 공세가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봉쇄가 1개월에서 3개월 지속되면 유가는 최대 $160, LNG 가격은 140% 오릅니다. 3개월을 넘어가면 유가 $200, LNG 200% 이상 폭등입니다. 산업 생산비가 9.4% 오르고 제조업은 평균 11.8%가 오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 흔들리고 고용이 줄어드는 연쇄 충격입니다. 세 번째, 전면 확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유가 예측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200를 훌쩍 넘을 수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됩니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지만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정유 설비가 중동산 중진류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 원유를 쓰고 싶어도 설비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번 위기가 끝나도 이 구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유 설비를 경진류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정유 플랜트에 직접 재정을 투입했던 것처럼 한국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위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가격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가격 충격과 물리적 공급 차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복합적인 위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 빠른 해결, 장기화, 확전. 지금 가장 현실적인 건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끝나도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답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입니다. 사재기하지 마세요. 기름값 오를까봐 주유소 가서 가득 채우고 라면이랑 통조림 사재기하고 이미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불안하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사재기는 위기를 더 키웁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코로나 때도 사재기가 실제 공급보다 훨씬 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차분하게 관리해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공급이 끊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4월은 넘깁니다. 사재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소비를 줄이세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지금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요금도 LNG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 오릅니다.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소비를 줄여두면 두 가지 효과가 납니다. 내 지출이 줄어들고 국가 전체 수요가 줄어서 비축유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절약이 실제로 국가 위기 대응에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생활비 지출 계획을 다시 짜세요. 기름값, 전기요금, 난방비, 물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 지출에서 고정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에너지 비용이 오를 것을 감안해서 다른 지출을 조정할 여유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위기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4월 위기설, 진짜냐 과장이냐. 오늘 내내 팩트로 짚어드렸죠? 결론은 이겁니다. 완전한 과장은 아닙니다. 근데 당장 내일 기름이 끊기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부가 비축유를 풀고 UAE에서 긴급 물량을 확보하고 IEA와 공조하고 있습니다. 4월은 넘깁니다. 5월 이후가 변수입니다. 변수는 결국 하나입니다. 호르무즈가 언제 열리느냐. 이건 전쟁 상황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챙기는 겁니다. 에너지 아끼고 지출 계획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오늘 더 다이어리 드린 이야기 정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비축유는 정부 발표 208일, 실제 소비 기준 68일입니다. 4월은 넘깁니다. 5월 이후가 변수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보다 가격과 물리적 공급 차단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더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사재기는 하지 마세요. 에너지 아끼고 지출계 점검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에너지 위기가 내 자산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산업이 흔들리는지, 위기 속에서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더 다이얼이었습니다.